튀르키예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 수십 년간 무기를 사오던 유럽. 이제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고 압박을 거절했으며 심지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전면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한국. 2024년 국방 퍼레이드. 수많은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튀르키예는 기존 유럽 무기들을 모두 내려놓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전차와 자주포를 내세웠습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현장에 있던 독일 장교는 숨을 삼켰고 프랑스 군사평론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건 진짜 자립 기술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튀르키예는 서방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살짝 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형제의 나라 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하산 도우란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에서 기술 차관을 맡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진정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벌인 3년간의 기록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난 놀라운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고요? 2021년 12월의 그 추운 밤, 우리 군이 작전 중에 겪은 치욕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새벽 3시,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튀르키예군은 쿠르드 무장 세력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독일에서 도입한 판처하우비체 자주포 3대와 프랑스제 카이사르 자주포 2대가 배치되어 있었죠. 이 무기들은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 구매한 최신의 장비였고 우리 군의 핵심 화력이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되자 첫 번째 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판처하우비체의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작동했고 적의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카이사르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장병들이 역시 유럽 최고 기술이라며 안도했죠. 그런데 두 번째 사격 준비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처하우비체의 화력 통제 시스템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격 시스템 연결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지역 카이사르 자주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현장 기술팀은 즉시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배터리 상태, 전자장치, 통신 장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하지만 모든 하드웨어는 정상이었습니다. 위성 통신도 문제 없었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서버와 무기 간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차단이 외부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적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현장 지휘관은 어쩔 수 없이 구식 견인포로 응전해야 했습니다. 정밀도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린 장비로 말이에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작전 목표 달성도 지연됐어요. 새벽 6시 저는 급히 브뤼셀에 있는 독일 방산업체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판처하우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작전 성격이 기존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격 조작 시스템을 중단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국 영토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EU 대외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입니다. 유지보수 재개 여부는 외교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수백억 원을 주고 산 건 무기가 아니라 그냥 철덩어리였다는 걸 말이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고 우리는 단순히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남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무기가 정치로 멈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튀르키예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 걸까? 남의 허락을 받아야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바로 그 질문에서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사건 이틀 후인 12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어요.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각 군 고위 지휘관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기술차관 자격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독일 측에서 우리의 작전 성격과 대상을 문제 삼아 원격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방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나토 내부에서 우리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모총장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독일, 프랑스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조용히 덮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 발표는 일시적 기술적 오작동으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아타튀르크 대통령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관님, 참모총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각종 무기 카탈로그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판처하우비체, 카이사르, 레오파르드 전차, 그리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들의 사진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죠. 이 모든 무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핵심 기술과 부품, 그리고 운용 권한이 모두 외국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뿐인 주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산 차관, 지금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카탈로그 더미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국방력입니까? 그때 공군참모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당장 모든 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군참모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고 개발 기간도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10년 동안 계속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겁니까? 그때 무기체계실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건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탈리아나 이스라엘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거죠. 몇몇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똑같은 일 아닙니까? 공급업체만 바뀔 뿐. 우리는 여전히 남의 손에 달린 상황인 거죠. 국방재정기획국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산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체 개발은 너무 큰 도박이에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우리 장병 3명이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우리 무기가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병들의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기술적 오작동이라고 거짓말할 겁니까? 해군 참모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산 차관님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언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국방을 할 겁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진짜 방패를 쥐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장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독일 측과 외교적 채널로 협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공급선 다변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저는 3년 전 자료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IDF 방산박람회에서 받은 명함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방산청 직원 정하윤의 명함을 찾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독일, 프랑스, 미국 부스로 몰릴 때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정하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들도 언젠간 혼자서 만들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그냥 뻔한 영업 멘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명함을 찾은 저는 한동안 그걸 바라봤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에게 다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식 외교 루트로 접촉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자칫 나토 내부에 잘못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인 접촉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찾은 지 사흘 후 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과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토나 EU에 알려지면 자칫 더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건 스위스 루트였습니다. 제네바에는 각국의 비공식 연락사무소들이 있고 민감한 사안들을 조용히 논의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는 스위스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던 대학 동기 메흐메트 카라한에게 연락했습니다. 메흐메트는 현재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런 비공식적인 접촉을 중재하는데 경험이 있었어요. 하산,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네. 특히 현재 나토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래. 메흐메트는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을까?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하는 건 위험해. 대신 스위스 국방연구소를 통해서 학술적 교류라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게 어떨까? 일주일 후 메흐메트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만 정식 정부 대표가 아닌 방산청 실무진 수준에서 먼저 만나보자고 하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적어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방산기술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가면 돼. 그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어. 2022년 1월 말, 저는 국제방산기술 세미나 참석이라는 공식 사유로 제네바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었고 기술 차관급에서 참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제네바에 도착한 저는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메흐메트가 주선한 우연한 만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호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IDF 방산박람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다시 마주 앉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오후 3시쯤 카페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하윤이었어요. 3년 전보다 좀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하윤은 제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산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정하윤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처음 몇 분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네바의 겨울 날씨, 호텔 상황, 세미나 일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근에 겪으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방산업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우리 핵개발 계획을 문제 삼아 군사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K-시리즈 무기들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튀르키예와 협력할 의향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더 이상 완성품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정하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을 원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정하윤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기술 이전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거든요. 특히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입장인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꾼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쌍방향 공동개발입니다. 공동개발이요? 네. 한국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요구사항과 현지 환경에 맞게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튀르키예도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튀르키예도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갖게 되는 건가요? 정하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파트너라고 하셨나요? 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방산업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손해 아닙니까? 나중에 튀르키예가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성장하면 시장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정하윤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양국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협력 의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하윤이 새로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방산청 국제협력실장 연락처입니다. 좀 더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우리는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말이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저는 스위스를 통한 비공식 연락 루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곧 제네바에서 첫 번째 정식 그림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 제네바 외교 채널을 통한 첫 번째 공식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친구 메흐메트가 중재하는 비공식 만남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협의 테이블이었어요. 제네바의 한 조용한 호텔 회의실에서 저는 정하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달 전 카페에서의 만남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하윤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공격적인 영업 멘트도 없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산 차관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는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방산업체 관계자가 무기를 팔러 오지 않았다니 그럼 뭐 하러 온 건가요? 정하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방산을 비즈니스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가면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방산업체는 처음이었어요. 정하윤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가 튀르키예에 제안드리고 싶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2 전차 및 K9 자주포의 부분 설계도를 개방하겠습니다. 설계도를 개방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째, 현지 맞춤형 라인 설계를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지속형 피드백 개선 루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부품 조립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무기 계약이 아니라 동맹 제안 같다. 정하윤 씨,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때 정하윤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 차관님,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인연이요? 1950년 한국전쟁 때를 기억하시죠? 튀르키예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셨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였지만 튀르키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자랑스러운 역사였거든요. 튀르키예 용사들이 한국 땅에서 흘린 피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정하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때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그냥 군대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형제의 마음으로 달려와 주셨잖습니까? 지금도 우리 두 나라는 서로를 형제 국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하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전에는 튀르키예가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형제에게 손을 내밀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제야 저는 한국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 튀르키예는 단순한 고객이나 거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를 흘린 전우이자 진정한 형제였던 거죠.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을 한국 정부에서 정말 승인한 겁니까?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튀르키예는 우리의 혈맹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됐어요. 그리고 한국도 1970년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미국이 핵개발을 문제 삼아 군사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의 절망감을 아는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한 형제 국가를 그냥 둘 수는 없잖습니까? 정하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배우는 단계예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형제끼리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튀르키예를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70년 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형제로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우리 조상들이 한국 땅에서 흘린 피가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 각 군 참모부장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입니다. 국방장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기존의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전제로 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즉시 반박했어요. 하산 차관님, 한국의 방산 기술이 과연 우리 기준에 부합합니까? 솔직히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면 격차가 있지 않나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참모총장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전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장비입니다. 육군참모부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나토 표준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부분은 현지화 과정에서 나토 표준에 맞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방재정기획국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전력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겁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였어요. 공군참모부장의 반대는 더욱 강했습니다. 공군 장비는 특히 정밀성이 생명인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는 위험합니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에 겪었던 그 굴욕적인 상황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국방장관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장관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모총장이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하산 차관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국방은 실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검증된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그때 무기 체계 실장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이탈리아나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기술력도 검증되어 있고 정치적 제약도 적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나 이스라엘에서 핵심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술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참모 총장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자립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안보가 더 우선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재논의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의 말이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내부 설득을 위한 3주간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군 고위층일수록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꺼려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국지전 정도로 생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됐죠. 그리고 2월 28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튀르키예의 탄도미사일 시험 계획을 이유로 전술무기 부품 차단 조치를 발동한 겁니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무기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현재 우리 보유 무기의 60% 이상이 미국이나 서방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모 총장도 심각했습니다.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핵심 전력들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 달 전부터 한국과 협의해온 방안이 바로 이런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가능합니까? 한국의 무기들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어요. 참모 총장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즉시 도입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까? K2 전차,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FA-50 경전투기도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걸 갖지 않으면 앞으로는 전쟁도 못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은 검증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없이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산 차관님, 한국과의 긴급 협의를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모 총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결국 한국과의 실무 협정이 전격 승인됐고 우리만의 방패를 만드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2년 6월 튀르키예 남부 코냐 외곽에 한국과의 공동조립 라인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었어요. 한국 기술진과 튀르키예 현지팀이 함께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첫 번째 K2 전차 조립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 15명과 튀르키예 현지 기술자 40명이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부품들은 정확했고
조립 매뉴얼도 상세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작업이 시작되자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설계상의 치수 오차 문제였어요. 한국의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와 튀르키예의 전통적인 측정 방식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현지 기술자 무스타파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치수로는 우리 공구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나요? 한국 측 현장 책임자 김태수가 설명했어요. 이건 내구성을 위한 정밀 설계입니다. 전차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되니까 안전 여유율을 높여야 해요. 하지만 작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볼트 규격이었습니다. 한국 표준과 튀르키예 표준이 미묘하게 달라서 호환이 안 됐어요. 왜 나토 표준을 안 쓰고 한국 고유 규격을 쓰는 겁니까? 튀르키예 기술자 오메르가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 이민수가 답했어요. 한국 규격이 더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나토 표준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품 순서 배열 방식이었어요. 한국 매뉴얼에서는 엔진을 먼저 설치한 후 포탑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튀르키예 기술자들은 반대 순서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면 30%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현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양측 기술자들 사이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기술팀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조립하느냐고 반발했고 한국 팀은 안전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맞섰어요. 저는 급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튀르키예 직원들은 따로 모여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양쪽 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도 최대한 현지 상황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성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스타파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안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하윤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정하윤이 작업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공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고 계신 것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정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한국식을 강요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정하윤이 공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더 맞다면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하윤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무스타파 씨가 말씀하신 치수 문제 한번 시도해 볼까요? 대신 강도 테스트는 철저히 해야겠지만요. 오메르 씨의 볼트 방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토 표준으로 바꾸되 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검증이 필요할 뿐이죠. 그때 정하윤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작업복을 벗더니 무스타파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튀르키예 방식을 직접 배워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가르쳐 주세요. 무스타파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하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기술자들이 서로의 방식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치수 문제의 경우 튀르키예 방식의 효율성과 한국 방식의 정밀도를 결합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어요. 볼트 문제도 나토 표준을 사용하되 한국의 강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부품 조립 순서는 작업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고요. 2주 후 첫 번째 현지 조립 전차의 내부 테스트가 완벽하게 통과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장 마당에 나와서 그 전차를 바라봤어요.
겉보기에는 한국의 K2와 똑같아 보였지만 내부에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 운행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원래 K2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한 장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 직접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문서나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이틀 후 한국에서 도착한 건 공식적인 기술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A3 용지에 손으로 그린 도면이었어요. 부품 장착 각도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작업자 손의 정확한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배선 처리 동선도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간단한 화살표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림 하단에 적힌 짧은 문구였습니다. 이건 당신들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잠시 곁에 있을 뿐입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이 손그림 도면을 보고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무스타파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네요. 오메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설명보다 이런 그림 한 장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손그림은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튀르키예 동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첫 현지 조립 전차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하윤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하윤 씨,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저희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정하윤이 작업복을 깔끔하게 접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언젠가 당신들이 다른 나라와 다시 나눌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쉬웠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계속 함께하면 안 됩니까? 하산 차관님, 이제 정말 튀르키예만의 전차가 완성됐어요. 정하윤이 창밖의 조립 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있으면 오히려 튀르키예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현지 기술자들이 정하윤의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무스타파가 대표로 인사했어요. 정하윤 씨,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충돌도 많았지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오메르도 말했습니다. 한국식과 튀르키예식을 합쳐서 만든 이 전차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하윤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튀르키예만의 독특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정하윤은 조용히 떠났어요. 튀르키예 언론은 조용했고 대외 홍보는 없었지만 그날 저녁 저는 보안 문을 닫고 혼자서 전차 하나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차가운 강철 표면을 만지면서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우정의 결정체였고 우리가 진정한 자립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어요. 조용히 퇴장하는 기술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 100일주년 국방의 날을 앞두고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행사기획실에서는 이번 퍼레이드에 사용될 무기 리스트를 정리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년과 같다면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독일 레오파르드, 그리고 미국 F-16 전투기가 주축이 되는 화려한 행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비록 처음이지만 말입니다. 행사기획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산 차관님, 아직 코냐에서 생산된 전차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퍼레이드용으로는 소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예요. 참모 총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외신 기자들로부터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남이 만든 것만 자랑할 겁니까?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자칫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장관님, 2년 반 전 우리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무기로는 진정한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잖습니까? 이제 우리만의 방패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며칠간의 토론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번 독방의 날에는 코냐에서 생산된 한국과 튀르키예 합작 전차 12대와 자주포 8대가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서방제 무기들도 함께 행진하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가 국민 앞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10월 29일 당일 앙카라 시내 중심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타튀르크 대로를 따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각국 외교관들과 언론인들도 자리를 잡았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독일, 프랑스제 장비들이 지나갔어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코냐에서 생산된 전차들이 나타난 겁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의 K2와 비슷해 보였지만 측면에는 튀르키예 국기와 함께 작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건 어느 나라 거야? 독일제인가? 아니면 미국제? 튀르키예 마크가 붙어 있는데 저는 VIP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록 12대에 불과했지만 그 전차들은 우리의 자립의지를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외신 기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차관님, 오늘 선보인 전차들의 정확한 출처가 궁금합니다. BBC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차들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된 것입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이것들은 튀르키예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이 전차들은 순수 튀르키예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시절에 옆에 있어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어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우리 조상들이 함께 피를 흘린 그 나라가 이번에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CNN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상 한국제 무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한국과 튀르키예가 함께 만든 새로운 것입니다. 한국의 기본 기술에 튀르키예의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이 더해진 결과물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에 의존할 계획입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때 한 튀르키예 기자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우리는 누구와도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의 허락을 받아가며 국방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주권국가라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앙카라 시내에서는 아직도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12월 밤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방패가 생긴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국방부 최종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였어요. 기술적 성과, 예산 절감 효과, 생산 현황 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보고서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을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는 내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누가 더 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옆에 서주는가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저는 코냐 공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2년 전 정하윤이 떠났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스타파가 팀장이 되어 새로운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오메르는 품질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시제품을 보시겠습니까? 무스타파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전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외형은 여전히 K2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 시스템은 상당 부분 튀르키예식으로 개선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무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메르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만든 전차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하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튀르키예 국방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한국형 공동개발 과정이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과정에서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성공 요인들을 가르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만의 방패를 만들기로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